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달리 생각을 하죠. 내담자의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간접 경험하는, 즉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도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보는 생각도 계속 같이 하게 됩니다. 냉정히 객관적일 수는 없죠. 정보는 내담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 제공자가 다른 사람이 더 있으면 조금 더 객관적일 수는 있겠죠. 특히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까지 같이 종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이 되긴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내담자가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나 그런 생각의 배경이 아니라면 만약 어땠을까? 달리 얘기해서 내담자가 불안한 상황이 아니거나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나 상황은 똑같아도 내담자가 달리 느끼거나 달리 생각했다면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까?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전개가 되면 어떨까? 어떤 상황이 더 있거나 어떤 상황이 없었거나 하면 내담자는 어땠을까? 또는 내담자가 어떤 말을 했거나 했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행동에 있어서도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했던 어떤 행동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면서 내담자의 상황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재구성의 부분에서는 특히 두 부분을 더 추가하는 편인데, 하나는 상담자가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직접 느꼈던 경험과의 격차를 객관적인 지표로 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내담자가 스스로 다른 입장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6개월 전의 사건이었다고 치면 또 10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지금 내담자의 입장에서 경험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같은 내담자지만 상황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연륜이 다르고 또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대한 대응이 많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을 추가하면 상담에서 훨씬 더 풍부하게 생각해 보고 얻을 것들이 생깁니다. 상담에서는 마음을 분획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처음에 마음을 둘로 나눴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갖는 기능적인 특성을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의식이라고 말했던 흐름과 매우 흡사한 무의식이 있고 또 본인이 무의식의 특성이라고 말한 것과 흡사한 의식이 있어서 단순히 둘로만 나누기에는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세 영역으로 다시 조정해서 원본능,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 영역의 모델을 앞서 이야기한 의식, 무의식 두 영역의 모델과 구분하여서 앞서 모델을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부르고 원본능, 자아, 초자아로 셋으로 나누는 모델을 구조적 모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말은 좀 복잡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둘로 처음에 나눴다가 셋으로 다시 구분했다는 뜻이잖아요. 대상관계 이론의 개념도 흡사한 면이 있어요. 자기 내면을 둘로 나누죠. 굿과 배드로 나눕니다. 좋은 표상, 나쁜 표상. 그런데 두 영역이 그렇게 개념적으로만 나뉘어지지 사실은 늘 공존해 있고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굿과 배드 두 영역을 통합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년을 인생의 오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가을이라고도 말하죠. 오후라는 표현은 융이라는 학자가 쓴 표현이고 가을이라는 표현은 레벤슨이라는 학자가 쓴 표현인데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레벤슨은 인생의 가을에서 인생의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시점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근데 융이 오후라고 지칭할 때는 훨씬 더 찬란하고 빛을 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긴 했습니다.
문제는 중년이라는 시기를 언제라고 느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년기는 언제였습니까? 시기적으로 숫자로 말할 때는 40, 50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는 40대에서 중년기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실감 있게 경험하는 것은 드문 것 같고 50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제일 실감나게 느끼는 것으로는 퇴화 부분인 것 같아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확실히 전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레빈슨이 말했던 가을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깝긴 한데 그거는 주관적으로 그 부분에 치중해서 그런 거지 남들 보기에는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일도 하고 하는 활동 시기이기 때문에 융이 말했던 인생의 오후라는 표현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담에서 해석이라고 하면 어떠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증상이나 어려움에 관해서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사는 각자 배운 이론의 배경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할 때는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배운 역동상담의 차원에서는 심리적인 결과 현상의 원인을 무의식 내지는 어린 시절로 귀결시키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원인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원인을 찾고 또 그 이유들은 일반적으로 그의 성장의 바탕이 되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출발한 어떤 요인이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방향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승전을 앞두고 깊은 우울을 맞이했을 때 누구나 다 인생 일대의 중요한 시점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승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지금처럼 우울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왜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깊은 우울에 빠졌는지를 설명해내야 합니다. 그게 해석인 거죠. 역동상담은 주로 그 원인을 어린 시절에서 찾기 때문에 그의 부모와의 관계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무언가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연결을 지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역으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더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이제 무의식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실은 승진을 앞두고 될까 말까 하는 그 불안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울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의 좀 더 깊은 우울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아주 큰 행복한 경험을 한 이후에 찾아온 불행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내게 무언가 좋은 일이 찾아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우울에 빠뜨리게 되는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찾아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그 배경들이 다르겠죠.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전후 문맥을 다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그 해석이 좀 더 정확해지겠죠. 안 그러다가는 오비일학처럼 크게 관련 없이 그냥 전후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잘못된 기승전결적인 논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배경 그림으로 물을 웅덩이를 했는데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접하는 현상 자체는 이 물웅덩이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파편들입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한 그림에 놓고 하나의 해석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죠. 상담에 대한 용어로서 멜라니 클라인의 발달 이론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멜라니 클라인은 우울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우리가 발달하는 과정에 초기에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편집 분열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위상이나 자리, 상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디프레시브 포지션, 우울 위상, 우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발달 단계인데 여기서 더 진보하지 않으면 우울 위상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우울 위상 전 단계인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은 어떤 단계냐?
사회와 교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외부 대표적으로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하는 경험들이 다 하나하나 파편화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험은 좋은 경험대로, 나쁜 경험은 나쁜 경험대로 다 하나하나의 경험이 연결고리 없이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상태를 편집 분열 위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종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출처가 같은 곳에서 온 것인지 다른 곳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것이 우울 위상을 거쳐서 통합 단계로 넘어간다 설명을 한 것이죠. 대생관계 이론가들은 이 표현을 좀 달리 말할 때 어린아이는 두 어머니를 모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 자기와 좋은 교류를 할 때는 그냥 좋은 엄마, 또 나쁜 교류를 할 때는 나쁜 엄마. 그런데 그 두 엄마가 파편화되어 있는, 아직은 하나의 엄마라는 인식을 심리적으로 갖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머리가 크고 통합력이 생기니까 그 엄마가 그 엄마인 줄을 이제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엄마로 취급한단 말이죠. 같은 엄마로 취급할 때 이 편집 분열 위상에서 우울 위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두 엄마가 같은 엄마가 되는데 왜 우울을 초래할까요? 조금 다른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과 늘 좋게만 지내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연히 너무 화를 냈어요. 그러면 잘 지냈던 그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가 다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오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경험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듯 공든탑이 무너지듯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어린아이가 자기 경험 속에서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로 별도의 엄마인 줄 알고 막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동안 내가 좋은 엄마한테 나쁜 엄마로서 공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경험했던 좋은 엄마가 이제는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교류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 그리고 무기력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디프레시브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디프레시브 포지션, 우울 위상에서 어떻게 극복해서 그 모든 파편화된 엄마가 한 엄마가 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통합적인 관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때는 어린아이 스스로의 통합 능력도 중요하지만 대상인 엄마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가 괜찮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나를 공격한 부분으로 내가 별로 그렇게 손상을 입지도 않고 너와의 관계가 깨지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표현,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전달되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든 앞으로의 관계가 계속 잘 진행될 거라는 안도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 엄마의 위상 안에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좋지 않은 경험이 잠깐만 있어도 모든 관계는 쉽게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른 관계에서도 늘 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경향이 높죠. 안전하다라고 느끼질 못해요. 뭐 하나만 삐끗 잘못하면 다 망가질 거라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날 잘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불안정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인간관계에서든 또 일의 과정에 있어서든 안심하거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우울 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울 위상 자체에 머물게 되면야 병적인 상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럽긴 하지만 동시에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우울 위상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통합을 위한 전조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 위상 자체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야 할, 통합할 기회의 시작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